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여름방학들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또 무덥기도 했지만 갑작스러운 또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피해와 또한 가족을 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또한 직접 만날 수 없어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부대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건강도 잘 또 돌보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만 우리 국가도 또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언제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또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론에 대해서 그럼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개념, 그 다음에 특성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강사는 교수는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에 경민대학교 효충사관과가 이제 2009년에 신설되면서 그 신설 교수로서 여러분들 그 아마 이제 동료도 또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현재 정규과정 학생들 또 잘 신설이 돼서 삼사관학교라든지 이렇게 또 부사관으로 임관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짧은 기간에 군생활을 했습니다. 학사장교 9기를 임관을 해서 소대장 교육 후 702 특공연대에서 소대장과 군수장교를 역임했고요. 강주 보병학교 중대장을 이제 여기 마치고 지금 이제 아마 부대가 이제 해체된 것 같은데 이제 해운대에 있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69사단에서 지금 이제 물금이죠. 양산 쪽에 거기서 사중대 중대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예비역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5년 근무를 하고 이제 전역 후에 예비역 소령 진급을 통해서 현재는 경민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더 어떤 그런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하려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하고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한국어 교사,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조언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또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의 강의 계획서상에 여러분들을 이제 아마 보시면 다 볼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발달 과정인 가정과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회 환경과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발달과업을 충실히 이루어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지덕체,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을 갖춘 어떤 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 지도자의 능력을 함양하는데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학습 목표는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과 법률의 체계적 이해를 앞으로 어떻게 이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갈 것이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각종 이 법체계, 정책과 법체계를 이해를 통해서 이제는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또 학습 목표를 두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제 학습 평가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출석 20, 중간 기말 각 40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의 과제를 이제 아마 주어져야 하는데 또 후반기 들었으면서 또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많은 또 훈련들이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후반기에 진행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과제 제출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 기말을 그렇게 해서 또 출석을 여러분들
중간중간 빠지지 마시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강의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주교재는 청소년 육성 제도론 공동체에서 나온 교재로 해서 임동우에 여러분들이 공저를 하신 것이고요. 보조 교재는 양서원에서 나온 육성제도론 박선숙의 공저, 그다음에 발표 논문이라든지 각종 매체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청소년의 개념입니다. 청소년의 개념. 자, 청소년의 개념은 자,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학문 영역과 학자에 따라서 이제는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여기서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회, 문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또 우리에서 청소년들의 개념, 어떤 그런 법률적인 거, 체계적인 거 이런 것들도 부서 간의 기관별로 다르게 정의를 하는 그러한 또 연령에 따라서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여기는 우리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청소년 용어의 등장은 언제부터였었느냐 하면 1904년에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이 청소년기라는 이 책을 처음으로 이제 씀으로써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원은 청소년의 어원은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성장하다, 성숙에 이르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는 즉 아동서부터 시작해서 미성년자, 그다음에 소년, 10대, 사춘기, 청춘기, 젊은이 등 이런 것들로 나누는 것이 현재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아동은 대체로 여기에서는 뭐 이제 또 나누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10대는 10세에서 19세, 20대는 20대 미만의 연령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다음에는 어떤 촉법소년 뭐 이런 것들을 이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성년자는 주로 법적 용어, 즉 민법 사제에 의해서 신체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령층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미성년자라고 우리가 구분을 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 사회에서 모두 청소년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개념과 지칭 용어, 그다음에 연령 구분은 적용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정의되고 적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개념도 어떤 사회, 그다음에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 청소년의 어떤 지칭하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률 체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청소년의 연령 범주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적용상의 어떤 중복과 누락액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이러한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칭되는 용어, 연령, 법률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중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또 청소년의 어떤 법률과 명칭, 연령 범위를 이제는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육성에서는 이 육성 청소년의 구분과 적용 법률에서 육성은 청소년 기본법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칭은 청소년. 그래서 연령은 9세에서 24세를 우리가 이제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라든지 이 지원법에서 이제 법률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해환경 보호에서는 청소년 보호법과 그다음에 영화 비디오 진행에 관한 법률, 뭐 공연 근로기준법
집업안정법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법률을 정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의 영화나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칭은 청소년은 19세 미만. 그래서 여기는 뭐 출판문화진흥사업과 방송법 여기에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준용되는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물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제 18세 미만으로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공연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서는 연소자라고 해서 18세 미만으로서 우리가 적용 범위를 받고 있고 그 법률은 헌법 32조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성보호는 아동 청소년의 어떤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여기에는 명칭은 아동 청소년, 그래서 19세 미만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비행은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 즉 범죄 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래서 10세에서 19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연령 범위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용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소년 심판 규칙, 그 대법원이죠. 여기에 대한 것들의 법적인 우리 준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복지와 일반인데, 자,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은 명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18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특별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세에서 19세 미만 이하라고 되어 있죠. 이하로 되어 있고, 자, 일반은 자, 민법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 미성년자로서 19세 미만을 우리가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준용 법률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19세 미만의 자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은 모두 다 청소년과 관련된,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그 구분과 적용 법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된 국제 규정으로는 어떤 유엔의 규정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은 어떤 규정을 들 수 있느냐라면 하면, 자, 유엔은 1985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15세 이상에서 15세부터 25세 사이 이 연령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으로 이제 우리가 영수를 해가지고 청소년으로 나눴다, 범주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 기구 중에 국제 식량 기구에서는 10에서 24세 사이 어떤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의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엔 사무국이 이제 유엔 회원국이라든지 비정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연령의 그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 연령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6세, 하한 연령은 6세, 그리고 상한 연령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0세. 그래서 여기는 뭐 나라가 뭐 그리스, 브라질, 인도, 중국, 스페인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5세는 여기는 불가리아, 이집트, 헝가리. 그다음에 40세는 뭐 네팔, 아르헨티나 등이고 45세는 여기에는 뭐 어떤 레스토랑 이런 어떤 국가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가 다르게 이제 각각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유엔의 어떤 회원국이라든지 비정부 단체들 대상으로 한 조사를 결과에서는 어떤 한 연령은 6세고 나머지는 어떤 45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청년인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국제기구에서 구분하는 어떤 청소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기구의 청소년은 자, 유엔 청소년 세계 실천 프로그램에서는 자, 이제 청소년을 연령은 15세에서 25세까지 하고 있고요. 자, 국제노동기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가 다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제일 낮은 연령이 10세에서 여기에는 19세가 있지만 10세에서 24세를 대충 청소년의 연령을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은행에서는 자, 아동은 12세 미만, 그 다음에 청소년은 12세에서 24세 미만
이렇게 해서 24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행 아동 권리 협약에 있어서 아동은 18세 미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이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와 연령의 범주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변화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 영역과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기의 개념에서 청소년기를 어떤 생물학적 관점으로서 보면 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춘기 시작에서부터 성적인 생신 능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를 우리가 청소년기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을 정서적인 관점에서 나눠보면 자,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될 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정서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자, 교육자들의 관점을 그럼 보면 어떠냐면 교육자들은 자, 지금 현재죠. 현재 몇 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검사나 경찰 등의 어떤 사법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법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앞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걸 내가 보고 자, 교육학자들의 어떤 그런 청소년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게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학하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이 성인과 같이 이 성숙되어 있다면 아동으로 보여야 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학년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성인과 같이 성숙되어 있다면 아동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성인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니면 청소년 또는 성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정적으로 아동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이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동이기도 하지만 또한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통일해서 여기까지가 딱 연령이 여기까지 청소년이다. 여기까지를 어떤 학년으로 구분해서 청소년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라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률적인 제도적인 상황으로서 진행되어 있어서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이렇게 나누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 연령이 되면 이것은 청소년이다, 청년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 제도 육성론에서 우리가 논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거라는 거죠. 자, 이 청소년 육성 제도론에서는 심리적 또는 생리적 발달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이런 어떤 지침 용어는 이 청소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 범위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에서 24세를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이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의 우리가 발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청소년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이제 가독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의존적인 아동기와 그다음에 독립적인 성인기의 어떤 심리적 특성을 함께 공유해서 아동도 성인도 아닌 이러한 양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주변인, 이 주변인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갖는 이러한 시기라는 점에서 인간 발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시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그런 아동기, 이 아동기에서부터 이 성인기로 넘어가는 요기 어떤 그런 존재하는 중앙에 있는 양집단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중요한 시기다.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제2의 탄생기, 그죠? 제2의 탄생기, 그 다음에 부적응 시기, 그 다음에 제2의 반항기, 그 다음에 어떤 고민이라든지 고통의 시기, 그 다음에 초조 불안의 갈등 시기, 그 다음에 행동에 중용이 없는 시기, 질풍노도와 같은 어려운 시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청소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소년의 발달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이러한 영역으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중에서 우리가 그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서 이제 신체적 특성입니다. 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신체의 발달은 뭐냐면 여기에는 성숙하는 사춘기라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성숙으로 신체적으로 성숙해 가는 이러한 사춘기 현상으로 해서 급속한 어때요? 신체의 외향적 성장과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어떤 생식 능력이 획득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인간의 발달 주기에서 가장 빠른 이러한 신체적 성장 시기는 출생 후에 1 내지 2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어떤 신체적 성장 또는 이러한 신체적 성장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빠른 성장, 신체적 성장을 이루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가는 아이들 보면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 인대 쪽에서 보면 인대가 막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주변에 보면은 막 너무 급속하게 성장을 해 가지고 아픈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아이들이 이제 아프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초등학교에서 이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이럴 때 보면 어떤 폭풍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막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막 다 이제 그 청소년기에 일어나지만 실적으로 보면 갑자기 성장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신체적인 것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픔을 호소하고 통증도 호소하고 막 이런 것.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정서적인 면으로 가죠. 이제 신체적인 면에 따라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신장과 이 체중의 이 변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청소년기는 신장과 체중의 변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2차적으로 변하는 건 생식기관과 어떤 성숙과 2차 성징의 발달에서 이제 매우 어떤 그런에서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어떤 성적 욕구와 그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이제는 청소년들이 이 적응상의 부담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성별로 볼 때는 이러한 요구가 많이 나타난 이러한 성별로 보면 우리가 12세에서 14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을 보이다가 이제 15세 이후로는 남성이 더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한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저학년까지 가면은 여학생들의 성장률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그말 15세 이후부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가면서부터는 이때는 이제 남성들의 어떤 성장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면서 어떤 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상은 18세에서 19세까지는 이제 성장이 급급하게 이루어지지만 20세에서 21세가 되면 이제 성장에 대한 변화는 끝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에 뭐 털이 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 이제 나는 성장이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틀려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잘 먹잖아요. 어? 그래서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 보니까 잘 먹고 모유를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잘 먹지 않고 그다음에 잘 자지 않는 아이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체중이 좀 적게 나가면서도 그런 학생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약간 성장이 좀 약간 뭐 더디다는 거는 아니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을 보면 잘 먹고 특히 모유를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신체적 발달과 함께 이 청소년기 동안에 자, 개개인이 보이는 어떤 성숙의 차이는 어떤 부적응 문제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적용적인 것은 왜 그러냐면 자, 신체 발달의 개인 차이로 인해서 여기도 아까도 했지만 우울감, 신체적인 개인 차이에서는 보면 우울감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열등감, 이런 것들이 발생돼요. 왜 그러냐면 같이 똑같이 성장했던 친구들이 어느 친구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키 차이가 이렇게 우러러봐야 된다는 뭐 그런 상태가 있다는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월감과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또래 집단을 향해서 어떤 지향과 이런 어떤 동조 이런 것들이 강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변화에 이 또래들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고, 그렇죠?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체라든지 생리적 변화의 정상 여부를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 학생들은 이게 뭐 잘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키가 잘 큰데 자기는 이렇게 키를 안 큰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변화에 대한 또래 집단의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게 정상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떤 면에서 병이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신체적인 거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정서적인 것까지 이제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달이 더딘 친구보다는 어떻게 돼요? 빠른 친구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왜? 작은 아이들보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중학교 다닐 때 보면은 키가 크고 잘생긴 친구들한테 이게 학생들이 몰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조금 뭘 잘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매력이 또래의 인기의 어떤 척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으로 인한 개인차로 인해서 이제 우월감이라든지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또 조심해야 될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성장하는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낳고 뭐 이러지만 똑같은 자녀지만 어떤 자녀는 크게 성장을 하는데 어떤 자녀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 내에서도 실제로 보면 이제 성장이 좀 더딘 아이들 가지고 자꾸 너는 왜 이렇게 안 크니? 키가 안 크니? 너는 왜 이렇게 몸이 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 자꾸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열등감이 자꾸 이게 배어지고,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하고요. 저도 이제 보면은 제 키가 거의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그런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그냥 쑥 자랐는데 저는 거의 뭐 그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래도 약간 뭐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편에서 섰는데 지금 와서는 좀 약간 좀 적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런 어떤 그런 열등감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오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이 신장이나 그다음에 이 체중의 증가와 함께 여기에 따라드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내분비선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분비. 그 내분비.
이게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별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 그래서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이런 호르몬으로 인해서 인제 그 성장이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겐이라는 성장이 인제 서서히 인제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이러한 호르몬이 인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여자는 이제 월경이 시작되고 남자는 이제 성숙한 정자가 이제 소변에 이제 검출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그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뭐 유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양 상태,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뭐 계절, 기후, 인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청소년에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현대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양질의 영양 상태,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비만적인 현상이 드러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유전적 요소,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조숙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과 치료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과거에는 잘 못 먹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잘 먹어서 영양 상태가 너무 과해서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해야 할 공부도 많고 또한 해야 할 어떤 역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시기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신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생리적 변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적 충동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적응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수치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열등감도 느끼게 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여기에서 또는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신체적인 성적인 제2차적인 것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수치심, 당황하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가정에 초등학교에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뭐 이제 빠르면 뭐 3학년, 4학년 이제 4학년서부터 이제 고학년, 6학년 때 빠르면 3학년도 될 수 있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4학년에서 뭐 6학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중학교 될 수도 있고 이게 보면 여학생들 경우에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월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옷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수치심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활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또 겪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학생이 되면 이제 부모가 엄마가 불러서 이제 남자는 그러잖아요. 엄마가 불러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여성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사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남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신체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생식 기관의 성장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어, 그 안드로겐이라는 이런 어떤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제 성숙한 정자가 소변에 배출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도 우리 남학생들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대충 얘기를 해주고 그 방에 휴지도 갖다 주고 뭐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게 부끄럽거나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수치심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학생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이해시켜 줄 때 그 자녀들이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지 가기 전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청소년기에
어떤 자신의 어떤 신체에 대한 이런 어떤 감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느낌,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형성되는 뭐가 있느냐면 신체상이 있습니다. 신체상.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자아 개념과 성격 그리고 이제 사회 적응에 맞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상은 평생을 통해서 형성되지만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이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신의 어떤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어떤 적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시작된 어떤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서 관심과 불만은 이제 성인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이런 어떤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이런 행동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신체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걸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인지적 특성입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이런 어떤 신체적 발달과 함께 인지적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추상적 사고와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가 이제는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전에는 육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어떤 이런 사고방식과 인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청소년기 이전에 그 어렸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그냥 그것만 성장하는 데 있어서만 노력됐지만 그것이 이제 동시에 성장해 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고라든지 인지적 능력 이것이 이제 확대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은 이 아동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즉흥적인 사고 체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머물러서 있지 않고 보다 수준 높게 사고하는 이 기술을 발달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아동기의 어떤 그런 경험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고 체계가 한 단계 더 성숙됨으로 인해서 이제 보다 넓게 생각하고 보다 넓게 이제 활동하는 이런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기술 발달을 시키기 위한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그 어떤 그런 이상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념을 탐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인들에 대해서 이 비판을 시도하기도 하는 이러한 측면이 이제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피아제의 어떤 형식적 조작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아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아동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감각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인지 심리학자입니다. 인지 심리학자. 그런 이제 인지 심리학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들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조작 범위와 대상이 넓어져서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광범위한 부분까지 이제 이 사고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독특한 인지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인지적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추상적 개념을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현실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조합적 이러한 사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위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자기 성찰에 몰두하고 이러한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양적 발달로는 이제는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돼서 정보 처리하는 어떤 양이라든지 속도, 방법 이러한 것 등에서 이제는 아동기에 비해서 이제는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기억 용량 이것도 연령에 따라서
점차 증가해서 청소년기의 시작인 이제 12세경에 거의 어떻게 됩니까? 성인 수준에 이제는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 성인 수준. 아마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정보 처리 능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자녀를 이제 가르쳤으면 이제는 거꾸로 정보 처리라든지 각종 어떤 그런 핸드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제 12세기가 되면은 뭐 성인 수준 이상에 이제 도달을 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우리를 이제 가르쳐주는 이러한 이제 세대가 이제 아마 되는 세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셋째는 뭐냐면 자, 이제 여기에선 세 번째는 청소년기에 사회인지적 발달로는 자신의 어떤 자신과 타인의 역할이나 이 관계, 감정, 의도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투론하고 개념하는 이러한 능력이 발달해서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대인관계와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도 어떻게 돼요?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활동 형성되는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보면은 자 인지 발달은 청소년의 어떤 그런 자아 정체감 형성,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 형성, 그다음에 여기는 도덕성 발달,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지 발달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발전되는 동시에 뭡니까? 정체감 형성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자아 정체감은 자신이 평가하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모습과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일관되게 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이에 대처할 자신의 어떤 잠재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을 갖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기에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서는 자아중심성, 그 다음에 여기는 자아중심성은 가상청중이라든지 개인적 우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으로 잘 나타나고 수 있는데 이 가상청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과장된 이러한 어떤 자의식을 반영하는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어떤 관심이라든지 어떤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 우화라든지 그다음에 이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이 자신을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지각하는 경향. 이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이 자신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지각하는 경향을 우리가 개인적 우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기의 도덕적 사고와 행동은 여기는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환경적 어떤 역할 변화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도덕성 발달은 어떤 도덕성 퇴행 문제 그리고 도덕적 상대주의 어떤 개념 이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도덕적 퇴행은 뭐냐면 청소년기에 최고의 가업인 자아정체감 이런 것들의 혼미로 인해서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사회적 규범과 법률을 절대적 도덕률로 받아들이고 이를 준수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사회적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규범을 배척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도덕적 상대주의란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도덕률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는 그 사회적 이해력, 이 사회적 이해력이 발달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감정이나 이런 느낌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활발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자, 초기 청소년기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이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돼요? 자,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애정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이타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이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 친구와 그다음에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 관계에 있어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성인이 되면 이성 친구와 이제 동성 친구와 그다음에 이제 이성 친구가 있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성인은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를 구분을 하고 서로 어떻게 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기는 이 동성 친구와 그다음에 이성 친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구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다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일어났던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의 어떤 관계의 균형을 이루고 그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는 이해하고 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보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성 친구 같은 경우에 이성 친구라고 뭐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하고 이제 살아난 가족이 있는 반면에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성 친구가 아니라 동료를 만날 수 있잖아요. 동료는 무슨 동료냐면 그 동성의 동료들 만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성의 동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균형 감각, 이런 균형적인 요소를 잘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지만 완전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전을 하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한 낙심할 수도 있고 떠나버려 좌절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울하고 또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이제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서적으로 이 발달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자꾸 도전을 의식을 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는 어떤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책도 나왔잖아요. 칭찬은 모두 고래도 춤춘다. 춤을 추게 한다. 이게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칭찬을 하게 되면 그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을 잘 봤든지 뭐 공을 어떻게든 간에 잘했다는 때 고기를 더 주고 칭찬해주고 그랬을 때 더 잘한다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보면 고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라는 청소년들도 칭찬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학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학생들 즉 청소년들을 좀 많이 참여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감이라든지 자아를 확립해가는 이러한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기는 어떤 도덕적 사고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동기보다는 높지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래 집단을 통해서도 보면 뭐 갑자기 무슨 어떤 그런 그 행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길가를 그냥 그 도로죠. 도로를 그냥 무단 횡단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그 동료 또래까지들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그 이성에 대한 것들도 뭐 희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는 이 도덕적 사고와 행동이 아동기보다는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인지적 성장이라든지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 이제 많이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특성에서 이제 우리가 인지적 특성까지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